고대 유럽을 대표하는 두 명장 알렉산더와 한니발의 차이는 바둑과 장기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팔랑크스라는 보병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주력을 봉쇄하도록 합니다. 알렉산더는 기력이 편대의 우두머리처럼 기병대의 꼭지점에 섭니다. 팔랑크스는 상대가 횡으로 펼친 대열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긴 횡이기 때문에 일부 후퇴를 하거나 지나치게 전진을 하게 되면 틈이 만들어집니다. 알렉산더를 꼭지점으로 하는 기병대가 이 틈을 파고듭니다. 후방에 위치한 오리엔트의 황제 혹은 사령관을 향해 돌격을 합니다. 장기에서 장군을 부르는 모양새라 할 수 있습니다. 한니발은 유사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중앙의 보병은 팔랑크스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버티는 겁니다. 좌우에 배치된 기병은 상대의 좌우익을 돌파해서 횡대로 늘어선 적 주력 보병 부대에 배후를 치게 됩니다. 망치와 모루 전법이라 불리우는 포위 전술입니다. 나의 바둑알로 상대 바둑알을 둘러싸서 따먹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알렉산더가 황제, 장군을 목표로 한다면 한니발은 바둑알, 적의 군단 전체를 포위 섬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알렉산더는 오리엔트를 향했습니다. 오리엔트 지방에서는 황제나 사령관을 해결하면 전투가 끝납니다. 오리엔트의 장병들은 속국에서 보내온 병사들입니다. 충성심을 기대하기 좀 어렵죠. 또는 돈으로 산 용병입니다. 폐색이 짙은데 끝까지 버틸 용병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로마의 교황청을 수비하는 용병은 스위스인들입니다. 스위스 용병이 유명해진 것은 용병임에도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죠. 한니발은 로마를 상대합니다. 로마는 끈질기게 새로운 사령관을 배출해냅니다. 뛰어난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명예를 존중합니다. 로마의 군단병은 중무장 보병이 주력이며 시민병입니다. 자신의 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들은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한니발은 최대한 많은 로마 병사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사로잡아야만 합니다. 포위와 섬멸 전법이 필요한 거죠. 로마는 알렉산더와 직접 붙은 적이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한참 활약하던 11년 동안 로마는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알렉산더가 로마를 향했다면 쉽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알렉산더가 구사했던 전법은 로마를 상대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당시에는 오리엔트가 서유럽보다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알렉산더가 서쪽을 목표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전술을 만들어야만 했을 겁니다. 로마 군단 전술의 스승은 한니발입니다. 2차 포에니 전쟁 내내 고생한 로마 군단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한니발 최고의 제자를 낳게 됩니다. 스승에게 배운 망치와 모루전법을 활용해서 복수전을 펼칩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의 승패를 가른 자마 전투는 동일한 전법을 가진 두 군대 간의 격돌입니다. 한니발 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병입니다. 동일한 전법이라면 기병 수가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외교전을 통해 기병의 우세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꺾고 승리합니다. 전투에서의 승리가 전쟁에서의 승리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칸나이에서의 대승이 포에니 전쟁을 끝내지 못했지만 자마에서의 대승은 전쟁을 끝냈거든요. 당시 카르타고는 시민병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용병 제도였던 거죠. 물론 사령관은 카르타고인이지만요. 자마에서 진 카르타고는 새로 용병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항전하자는 유력자들이 있었으니까요. 대패한 카르타고의 용병으로 목숨을 걸고 올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로마와 20년 가까이를 치고받고 싸웠던 한니발은 로마 군단의 견실함은 시민병 제도 그리고 동맹국 간의 끈끈함에서 기인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친절하게 설명할 한니발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을 뿐이지 반대파들을 물리치고 종전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를 사령관으로 하는 로마의 내전 파르살루스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로마 군단 간의 전투입니다. 동일한 전법을 사용하는 두 부대 간의 격돌이기도 합니다. 한니발 전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위와 섬멸전법, 망치와 모루 전술입니다. 한니발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자마와 달랐던 점이 있다면 양군의 주축은 로마 시민병이라는 거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사르든 폼페이우스든 모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렉산더가 오리엔트를 상대했을 때와 비슷하게 장군을 먼저 부르는 쪽이 이기는 전투 형국이 벌어집니다. 카이사르던 폼페이우스던 항복을 하든 죽으면 전투와 전쟁이 모두 끝나는 거죠. 파루살루스 전투는 전법 측면에서는 한니발을 계승하고 있지만 목적은 알렉산더와 유사하게 됩니다. 결전의 날 아침은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폼페이우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전날까지는 카이사르의 군대가 폼페이우스 진지 바로 앞까지 가서 대형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전술을 가다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카이사르는 상대적으로 언덕 위에 위치한 폼페이우스 군단을 공격하려면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당연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군대의 대형을 매일 조금씩 폼페이우스 군단 가까이로 이동을 시킵니다. 압박을 당하는 쪽은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요. 압박을 해가는 쪽은 사기가 올라갑니다. 카이사르는 젊고 빠른 경무장 보병들을 모읍니다. 기병과 함께 효율적으로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실전을 통한 연습을 해 나갑니다. 이러한 기술은 갈리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갈리아 전쟁 동안 카이사르는 갈리아인들을 상대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배운 거죠. 로마인들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기병 7대1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갈리아 전쟁 동안 카이사르는 신병들에게는 수송대의 호위 혹은 진지의 수비를 맡깁니다. 연습을 시키는 거죠. 전투 상황을 지켜보게도 하고 작은 전투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겁니다. 전투가 일어나기 며칠 전 폼페이우스는 작전 회의를 엽니다. 아군의 희생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초반에 전투를 끝낼 수 있는 전술을 공개합니다. 7,000 기병 중에 대부분을 극좌익에 배치합니다. 우세한 기병 전력을 앞세워서 카이사르의 우익을 돌파하려 하는 작전이죠. 배후를 돌아 카이사르 군단병들을 포위를 하려는 거죠. 계획대로만 수행되면 전방에서 창을 던지고 공수들이 화살을 쏘기도 전에 끝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로마의 사령관은 오리엔트의 사령관이나 황제처럼 최후방에서 관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카이사르는 군단병과 한 덩어리가 되어 전투를 치른다는 사실을 폼페이우스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카이사르까지 생포 혹은 사살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했을 겁니다. 만약 카이사르가 도망친다 하더라도 군대가 없이 떠돌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오리엔트 황제의 운명을 맞이할 거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가 카이사르가 아니었다면 폼페이우스의 전략은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미 쓰고도 남았을 전술이라는 거죠. 왜 그동안 회전을 치르지 않고 미뤘던 걸까요? 기병의 훈련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모루 역할을 해야 될 군단병들이 경험이 부족한 것을 걱정했던 걸까요?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뺏은 경험이 있는 두 개 군단이 있음을 생각해보면 궁금증은 더 커집니다. 결단을 한 이유는 원로원 의원들의 비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장병들의 압박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전투가 끝난 이후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과거의 부장이었던 라비에누스가 폼페이우스의 전략을 극찬했음을 적어 놓습니다. 카이사르의 군대에는 갈리아를 정복한 전사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전사하거나 부상으로 낙오한 상태다. 저들 대부분은 속주 등지에서 새로 모집한 병사들이 뿐이다. 그나마 남아있었던 고참병들은 디라키움에서 죽었다. 라비에누스가 죽인 사람도 상당히 되죠. 굳이 이 상황에서 라비에누스의 언행을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라비에누스를 생포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다른 적장들처럼 선택의 자유를 주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원래 적보다 친구였다가 배신을 한 사람에게 더 큰 적대감을 가지곤 합니다.
전투 당일 아침, 카이사르는 진지를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도 폼페우스가 전투에 응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진지를 이동하려 했던 이유는 주변의 평원에서 더 이상 수확할 곡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야에 진지를 구축했던 이유 중 하나가 식량 확보였거든요. 또 하나의 목적은 폼페우스 군단을 자주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군은 힘드는 일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진지 구축은 더 힘든 일입니다. 카이사르 군단병들이 아무리 공병으로의 변신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노역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드러나거든요. 폼페우스 군단은 더했을 겁니다. 특히 디라키움에서의 대승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노역은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빨리 전투를 끝내고 약탈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부대의 일부가 진지의 문을 벗어날 때쯤 카이사르는 폼페우스의 군대 대형이 언덕 아래로 내려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회입니다. 장병들에게 이동을 멈추고 빨리 전투 준비를 마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장병들에게 외칩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오늘이 그날이다. 카이사르는 템플릿으로 전투를 치르는 장군이 아닙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창의적인 것이고요. 좋지 않게 보면 임기응변일 뿐입니다. 정보를 중시할 수밖에 없죠. 조금씩 폼페우스 군대와 거리가 좁혀지자 부대의 위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과거 갈리아 전투를 함께했었던 부대들이 폼페우스 좌익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스페인, 시리아, 킬리키아 등에서 모집한 군단병들이 어느 곳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총원은 45,000명이었다 적고 있고요. 카이사르 쪽은 22,000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확인합니다. 폼페우스의 전술인 거죠. 좌익에 7,000 중에 대부분의 기병이 모여 있음을 확인합니다. 좌익과 우익에서 동시에 기병이 돌파를 하고 포위 전술을 쓰는 일반적인 전법이 아님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연습했던 전술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카이사르가 신임하는 장병들로 별동들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우익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폼페우스의 기병과 마주하는 위치죠.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는 너희들의 용맹함에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전투는 카이사르 군단병들의 돌격으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전투가 그러하듯 두 군단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됩니다. 보통 때라면 양쪽 군단병이 동시에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오게 되죠. 그리고 중간쯤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폼페우스 진영은 카이사르 군단병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오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폼페우스의 또 다른 전법입니다. 평소보다 2배를 넘게 달려오다 보면 대형도 틀어지고 지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폼페우스의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 군단병들은 대부분 고참병들입니다. 폼페우스 군단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자 군단병들은 중간쯤에서 멈춰 서고 다시 대형을 갖춥니다.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다시 함성을 지르고 돌격을 시작합니다. 카이사르는 이 부분에서 고참병들의 노련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서있던, 달려오던, 부딪히는 두 물체가 느끼는 충격량은 동일하다고 합니다만 서있는 쪽이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특히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온 군대와 제자리에서 방어를 하던 부대는 다른 느낌으로 충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드디어 폼페우스의 비장의 무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기병이 달려오자 카이사르의 기병과 경무장 보병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지게 됩니다. 도파민이 폭발한 폼페우스 기병은 속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방패와 창을 들고 있는 카이사르 별동대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커튼이 걷히고 무대가 펼쳐진 거죠. 이들 고참병들은 달려오는 말에 기가 죽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장애물 경주를 하는 말들은 앞에 장애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도움 닫기를 하고 뛰어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말들은 장애물 앞에서 급정거를 하게 되죠. 기수가 내팽개쳐지기도 하죠. 부상을 입기도 하고요. 같은 상황이 여기저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홍해처럼 갈라졌던 카이사르의 기병과 경보병들이 폼페우스의 기병을 둘러싸버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 함대가 최대한 거리가 가까워진 다음 집중 포격으로 상대방을 압살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도 버티는 쪽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이를 지켜보던 폼페우스 자신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확인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고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진지에 자신의 막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지 수비대에겐 끝까지 방어를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디라키움에서 패닉에 빠져 후퇴하는 아군을 본 카이사르는 기수의 길을 뺏어서 후퇴를 멈추고 다시 전열을 갖추라고 외쳤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요. 카이사르 우익은 폼페이우스의 기병을 해결했기 때문에 열린 공간으로 폼페이우스의 좌익을 포위하게 됩니다. 카이사르 군단병들은 회전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갈리아에서의 전쟁은 회전이 기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리아 부족들과 싸우면서 속도에 익숙해진 군단병들입니다. 폼페이우스의 좌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의 폼페이우스 부대는 카이사르와 갈리아에서 전쟁을 함께했던 장병들이 주력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은 떠났지만 중앙과 우익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창의적 군단 운영에 휘말리게 됩니다. 로마 군단은 3열로 배치됩니다. 첫 번째 1열은 신참들이 주력입니다. 2열은 전쟁의 주역인 고참병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고참병들입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대부분 고참병들입니다. 폼페이우스의 중앙과 우익에는 소수의 고참병이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백전노장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카이사르의 3열이 적을 상대하고 있는 동안 1열과 2열은 잠시의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주특기인 속도를 발휘합니다. 적의 배후로 도는 거죠. 카이사르의 군단병의 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스포츠 선수들에겐 경기 체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중앙과 우익에서는 망치와 모루전법이 기병 없이 완성이 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 기동력을 갖춘 기병이 없다면 속도전에 익숙해진 군단병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카이사르는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르살루스 평원은 말 그대로 평원입니다. 매복이 있기 힘든 곳이죠. 후퇴하는 적들을 끝까지 추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포위와 선멸전법에서 선멸을 하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진지를 지키고 있었던 폼페이우스 수비대도 쏟아지는 창과 화살에 퇴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뒤에 자리하고 있었던 언덕 위로 폼페이우스 군대는 후퇴를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 군단병들은 폼페이우스 진지 앞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진지 안의 사령관 막사, 원로원 의원들 막사들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제 식기로 전투 후 회식을 할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파르살루스에서 결판을 내기로 작정한 듯 합니다. 병사들에게 약탈보다는 완벽한 승리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틈을 타 폼페이우스는 소수의 호위병과 기병을 이끌고 빠르게 도망칩니다. 카이사르가 부른 장군은 장군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우스 휘하의 군대는 해산을 시키거나 흡수를 해야만 합니다. 3분의 1은 진지 수비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3분의 1은 폼페이우스 진지를 지키도록 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을 이끌고 폼페이우스의 패잔병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행군을 해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속도는 빠릅니다. 퇴각하는 폼페이우스 군단병의 앞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총사령관도 없고 기가 눌린 폼페이우스 군단병들은 멈추게 됩니다. 결판을 내기로 작정을 한 카이사르는 군단병들을 다시 노역으로 내몹니다. 참호를 파고 물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카이사르와 함께하는 군단병,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카이사르를 열심히 따랐는지는 궁금할 뿐입니다. 결국 폼페이우스 군단병들은 항복을 제의하게 되고요. 많은 원로원 의원이 카이사르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늘 그렇듯 카이사르는 자비에 대한 짧은 연설을 하게 되고요.